안녕하십니까, 최준입니다. 2016년 12월 19일 뇌 시작합니다. 정확히 4년 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른바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 때문이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입에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라는 말이 나왔고,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탄핵 사유는 안 된다는 것인데, 잠깐 좀 살펴보면은 13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 최순실 국가 권력 사유화 방지와 관련해서는 지인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된다. 최순실의 사익 추구는 몰랐다. 그다음에 최순실 측근 임명 특혜와 관련해서는 일부 인사의 의견을 들었어도 임명권 남용은 아니다.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출연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에게 강제로 요구한 건 없다. 그리고 언론사 경영진 교체 압력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 없다. 세월호 참사 대응 부실과 관련해서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774억 원 모금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이다. 대가성 없었다. 그리고 롯데그룹 75억 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현대차 납품계약 강요, 현대차의 광고 수주 강요, 포스코의 펜싱팀 창단 등 강요, KT의 광고 대행사 선정 강요, GKL의 펜싱팀 에이전트 계약 강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문화융성 투자를 부탁한 것이다. 위법 부당한 행위 지시 없었다. 특혜가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보자는 의미였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에게 47차례나 업무상 비밀 문건을 전달했다와 관련해서는 비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전달 지시한 적 없다. 주변들의 지인의 의견을 청취했을 뿐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데, 자, 대표님 그 답변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주로 언론과 검찰이 제공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반쪽의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이 반대편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실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이걸 합치면은 아마 진실에 접근할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조금 예리한 지적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이 탄핵소추안에 붙어 있는 증거를 보니까 공소장과 신문 기사밖에 없더라. 증거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졸속으로 탄핵 의결을 했으므로 이런 부실한 소추안이 만들어졌다. 네. 그리고 왜 국회 그 표결하기 전에 법사위원회에 돌려가지고 충실한 소추안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여기 상당히 지금 말썽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 태블릿 PC.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사용자로 지금 발표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다퉈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예, 우선에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그 장래에 형사 피고인의 그렇죠. 처지에 네.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쟁점에 대해 답을 해야 되고 그런 그 재판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더구나 이 문제는 이제 형사재판과 거의 비슷한 트랙으로 진행되는 헌법재판에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사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도 한 사람의 이제 당사자 피고인, 장래 피고인으로서 이 문제를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지금 아마 법 쪽에서도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더 자세히 상세하게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될 쟁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쟁점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다투지게 되는 헌법재판정에서 또 나중에 형사법정에서 이렇게 따져지게 될 모든 사안들이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게 대통령도 대통령을 떠나서 개인으로서는 뭐 자신을 뭐 충분히 자기 이제 변명이란 변명이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게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의 답변. 해명할 게 있다면 해명하셔야 되죠. 근데 변호사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이중환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이제 대언론관계 맡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하실 때 세월호 사건이 좀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국민들이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변호사로서 대통령께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래서 역시 그 유영하 변호인도 뭐 촛불을 부르는 변호사라고 하더니 지금 변호사들도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다. 사실 좋은 선택이라면 최재경 변호사 같은 사람이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나면 민정수석까지 한 사람이니까 그분이 이제 여기 들어와서 해줘야죠. 그분이 지금 변호인단에 안 들어온다는 건 앞으로 들어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 안 들어오신다면 대통령은 어떤 분이길래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안 들어올까요? 그리고 이건 지켜봐야 되겠죠. 반드시 들어오시겠죠. 그리고 이전에 변호사를 했던, 민정수석을 했던 변호사들, 지금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들어와서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아직 선임계를 안 내실까요, 그분들이? 전 그게 너무 이상하고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정무적인 접근은 안 하겠다. 나 형사 피고인 될 것 같으니까 법률적 접근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변호사들하고 대통령께서 또 잘못하신 게 이게 공개가 되면서 대통령께서 1차 담화문에서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보좌진 갖춰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움 받으셨다고 육성으로 국민들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답변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키친 캐비넷? 그럼 그 최순실 씨가 키친 캐비넷으로 일정 부분 제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러면 대통령 육성으로 국민들께 거짓말하셨나요? 그건 이제 뒤이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물타기를 한 것 같은데. 왜 처음에 국민들한테 거짓말하십니까?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런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1차 담화문에서 잘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법률적으로 그리고 이게 연좌제가 적용된다니요. 그 말이 되세요? 그러면 최순실 씨가 친척이신가요? 민법상 친족만 연좌제 그렇죠. 그래도 금지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변호사들은 절대 법률적 의견서에 그 연좌제라는 표현 안 썼을 거거든요. 민법상 친족이 안 되니까 최순실 씨는. 그럼 뭐 안종범, 정호성 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쓴 건 너무너무 강력한 의뢰인의 요청이 없으면 절대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그러면은 연좌제라는 표현이 말하자면 연좌제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다. 아니 변호사들이 법률적인 걸 모르겠습니까? 연좌제라는 게 법률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친족만 쓰겠어요? 해당되죠, 연좌제는. 친족만 해당됩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에 혈족 그리고 혼인으로 맺어. 근데 대통령은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8촌 이내에 혈족밖에 없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그렇다면 이도 변호사가 추측컨대는 연좌제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저희가 뭐 오너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본인의 생각이 확실하신 그리고 사회 저명 인사들의 사건을 할 때는 이거 쓰면 판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니 변호사 왜 이래라고 하겠지만 너무 당사자가 강력히 요청하면 할 수 없이 쓰거든요. 알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이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업들한테 강제로 출연하도록 한 거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이제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변호사들이 밝힌 이제 답변서에도 보면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과거 정부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꽤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종의 통치 행위로서 좋은 뜻을 두고 경제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양극화 해소라든지 이번처럼 문화예술을 정진시키는 그런 일에 기업한테 호소를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돈을 내도록 했다. 그리고 이게 뭐 내가 개인적으로 노후 보장으로 한 것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그분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계속 있어 왔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런 얘기 같은데. 뭐 과거에 그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에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기업체로부터 돈을 모은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있었는데 그때는 왜 말썽이 안 되고 지금 나만 이렇게 하느냐 하는 네.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번에 조금 특수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개별적으로 그 재벌 회장들을 만나고 그 재단의 운영에 그 비밀리에 사여 있었던 여인을 연결시킨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흥미본위의 어떤 비리와 이것을 법으로 걸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만큼 국민들이 화가 나는 그만큼 법으로 딱 걸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애매하니까 지금 뇌물죄, 제3자 뇌물죄를 구성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시비가 걸리는데 예컨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북한한테 말하자면 김정일하고 만나기 위해서 4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현대그룹에 주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북한에 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보면은 기업을 앞세운 일종의 모금행위거든요. 그렇죠. 모금행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답변서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8천억 원 삼성이 낸 그 장학재단 그렇습니다. 형식으로 낸 8천억 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뭐 좀 짚어볼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상세하게 취재도 되고 공개가 된 사실이죠. 네. 월간조선에서 아주 8천억. 뭐 그렇습니다. 기사 2009년에 월간조선에서 자세하게 썼는데 여러 가지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삼성그룹에서 개인도 출연하고 해가지고 8천억을 내어놓았는데 이 관리를 정부가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정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 재단의 이사진을 구성한 거 보면은 친노 세력 일색이고 그 중에는 과거에 좌익 사건과 연계돼 가지고 어느 재벌 집을 털었다가 그다음 나중에 국회의원도 되고 한 그렇죠. 사람이 이사로 되고 문제는 그 돈을 집행하는데 하필 광우병 그 난동을 주도했던 단체에 지급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념적 성향이 좌경적 단체에 돈을 집행을 했다. 1년에 아마 이자 가지고 한 160억 썼거든요. 그런 게 문제가 됐으니까 그거하고 이번 이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을 비교하면은 기금은 이거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떤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이념적 목적으로 돈을 편파적으로 운영한 점에서는 그 삼성 재단의 경우가 더 나쁠 가능성도 있어요. 아, 성격이 더 나쁘다. 그렇죠. 이거는 당시에 기회를 여러 사람한테 주니까. 당시에 보면은 상당히 진보단체 쪽으로 뭐 박원순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은 그렇죠. 아니었습니다만은 박원순 씨한테도 지원이 된 부분이 있고 진보단체 쪽으로 많이 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위 진보단체고 뭐 제가 말한다면 좌파단체인데 좌파단체. 그쪽으로 아니 이사진도 그런 식으로 꾸려지고 돈의 집 서임세도 그쪽으로 갔다고 하면은 이것의 문제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두 재단의 문제가 어느 쪽이 더 심대한 문제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그것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이 두 재단만 아주 발가벗기니까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또 다른 저울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사실 등장인물이 최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 바람에 그게 또 그렇죠. 부각이 최순실이라는 이건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삼성 장학재단 같은 경우도 아까 이 사진들 뭐 화면에 나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몽땅 그걸 맡기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게 그리고 됩니다. 그 딸의 입시 부정부터 해서 아주 최악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탄받는 일들을 한 사람이 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역대 정부에서 다 일어난 일이고 사실 이게 이제 지양돼야 됩니다. 이게 그 그렇죠. 대기업이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 때문이거든요. 물론 이게 뭐 선진국이라고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당선자가 이 미국 IT 기업들을 대표들을 다 만났어요. 만났는데 보면은 워싱턴 포스트를 소유하고 있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 대표는 저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게 아마 워싱턴 포스트가 선거 내내 좀 불편했던 것과 관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 경제가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죠. 어렵지만
더구나 그 법치에 의해서 어떤 이거 잘못했다가 보복당하지 않을까 네. 이런 것들이 역대 모든 정부에서 빚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그 돈의 규모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적은 규모입니다. 적은 규모고 아마 청와대에서 당시에 그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이제 재단을 급히 만들게 되었는데 사실 이 미르 재단 같은 경우도 당시 리크창 중국 그 총리가 방문하기 직전에 네. 중국과의 한류교를 위해서 급히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근데 그 경제단체에게 배분을 한다 할 때도 좀 경제단체 쪽에서도 사정 여부를 이제는 자신 있게 그건 대기업은 말을 못 합니다. 경제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이건 뭐 우리한테 이름해 달라든가. 그래서 사실 정경련의 이제 모 관계자는 그렇게 했지만 그 다른 경제단체는 거부했거든요. 그렇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 대비되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 경제단체나 이런 쪽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겠다. 그 문제는 할 테니 맡겨달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벌써 모든 것들이 무슨 다른 혹시나 이걸 밑보여서 뭐 어떻게 하지 않을까 눈치를 보고 또 그런 눈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역대 정부, 민주화된 정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재판에 최순실 씨가 출석을 했습니다. 혐의는 뭐 예상대로 거의 대부분 전면 부인했는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도 없다. 이런 묘한 3단 논법으로 죄가 없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하나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태블릿 PC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이거는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 그냥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요. 이 부분은 어차피 정호성 씨나 안종범 씨 재판과 관련돼서 이게 병합해서 심리를 할 거예요. 저희 보니까 부장이 저희 연수원 동기인 김세윤 부장이더라고요. 근데 아주 꼼꼼한 성격이니까 아주 차분히 들여다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호성 씨나 안종범 씨 이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차피 태블릿 PC는 누군가의 사건에선 증거로 채택이 돼 있는데 최순실 씨 본인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봤을 때 네. 증거로 안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자기도 증거로 이 부분을 채택해서 이 감정을 받아봐야겠다. 네. 검찰이 본인 거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은 본인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증거로 채택해달라 그랬는데 이건 증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최순실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이 관련해서는 이 증거를 살펴볼 수밖에 그러니까 이거 없고요. 변호사 생각은 네. 시간 끌기용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감정해 달라는 거는 근데 본인들은 시간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할 거를 다 해야겠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저는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나 최순실 씨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위증 교산이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고요. 그리고 저도 알지만 그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측에서는 이 태블릿 PC가 사실 최순실 씨께 아니고 모 언론사에서 조작한 거다라고 뭐 그런 주장하면서 얘기를 계속 카톡을 하고 있죠.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재판부에서 뭐 감정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분명히 밟을 겁니다. 그리고 재단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만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네, 이렇게 재단에 대해서 사실 그 재단의 취지를 정경련 측에서는 처음에 거부를 못한 건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관계자한테 직접 들었는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요. 우파 단체, 그러니까 우파 문화단체, 우리나라가 문화단체는 외국도 그렇죠. 미국도 보면 진보 쪽이 많죠. 진보 쪽이 많죠. 그러니까 우파나 보수 단체에 있어서는 문화 쪽에 지원이 잘 안 되니까 단체에 대해서 이 지원을 좀 해야겠다. 근데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좀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 정권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정경련 측에서도 좋은 생각이다라고 해서 그릇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릇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냐 이러니까 이 정관을 만들어 왔는데 하루 전날 사인하기 하루 전날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을 9대1로 처음에 해왔다가 하루 전날 갑자기 기본 재산을 2로 하고 운영 재산을 8로 하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 재산이 2밖에 없고 운영 재산이 8이면 이 운영 재산은 다 나중에 쓸 수 있는 재산이니까요. 네.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뭐 삼성의 고른기회 장학재단 이런 것도 들여다보면 이것도 9대1인지 2대8인지 한번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이것도
또 운영재산을 빼갈 수 있게 해놨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닌가 봐요. 정경련 측에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자기들이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이 사진에 이름을 다 갖고 왔는데 저희가 뭐 진보 쪽이다 내지는 뭐 그 단체의 지금 이사장들 삼성 고른기의 장학재단이나 이런 이사진들을 보면 그래도 진보 쪽이니까 나랑 생각은 다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는 이름이 꽤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정경련에서도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아는 이름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걸 보면요. 뭐 앞으로 이런 재단 모금을 강제적으로 하는 사례는 이게 이번에 자발적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강제적으로 했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없어지겠죠. 그리고 적법한 모금과 재단 설립이었다면 법원이랑 헌법재판소가 그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줄 겁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뭐 검찰처럼 이렇게 여론에 뭐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검찰이랑 법원이랑 헌법재판소가 다 한 통속이라고 생각하실 리는 없잖아요. 뭐 그렇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억울함이 그럼 우리나라가 밝혀질 망하지, 거고요. 그렇게 네, 그리고 되겠어요? 여기 의견서에 쓴 내용이 과거에 뭐 다른 그 정권에서도 다 재단을 했었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게 재단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 기회에 그 재단도 감사를 하고 문제가 되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것도 고발이 되면 수사를 해서 문제를 바로 잡아야겠죠. 근데 교통경찰한테 이제 불법 유턴을 하다 걸려서 딱지를 뗐는데 아니 저 앞에 차는 불법 유턴했는데 왜 딱지 안 떼고 나만 떼요. 그러니까 나 떼지 말아주세요.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도 이제 뭐 정권 교체도 몇 번 되고 해가지고 뭐 이 또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으면은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고 또 보수 진영의 정권을 잡으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면 그 정도라도 있어야죠. 그것까지 없다 그러면 정권을 잡는다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를 넘었으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나 최순실 씨가 오늘 재판에 꼭 출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왜 출석했다고 보십니까? 보통 이렇게 공판 준비기일에는 이렇게 큰 사건에 연루된 액수가 크잖아요. 큰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출석을 하기 싫어합니다. 글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근데 이렇게 출석을 하고 또 이번엔 죄수복을 입고 글쎄. 왔더라고 처음으로요. 그 부분은 그러면서 이제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 말하는 게 성실히 재판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실 국정조사의 청문회에도 불응한 거 아닙니까? 네. 공황장애라고 써서 네. 공황장애도 아니고 그렇게 써서 불응한 분이니까 사실 법원의 판사들도 여론 재판을 하면 안 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언론을 안 보시는 거 아니죠. 다 보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기는 어렵죠. 이렇게 국정조사 같은 데도 성실히 응하는 게 좋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조언을 하고 본인도 법원에는 나가는 게 좋겠다. 솔직한 표현으로 선처를 호소하려면 잘 보여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수의를 입고 그다음에 저렇게 출석을 성실히 하면서 내가 그 국정조사에는 사실 내가 제대로 변론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안 갔지만 법원에서 부르는 한은 얼마든지 열심히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깊숙이 관련이 돼 있으면서 검찰의 사법 처리 대상에서는 완전히 빠져 있고 청문회에서는 오히려 스타처럼 이제 영웅처럼 대접받는 사람이 고영태 씨하고 미르재단의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에요. 이 두 분은 검찰하고 무슨 좀 거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정 부분은 이분들도 사실 어떤 그 조력자이거나 하면 종범이든 아니면 일정 부분 혐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뭐 이렇다면 사실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면 이런 부분이 아주 약한 정도. 그래서 실제로 처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플리바게닝 뭐 이런 플리바게닝은 없지만 검찰에서 이제 기소 독점주의가 있으니까요. 그럼 기소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기소 유예도 있고 또 아예 입건을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검찰의 판단인데요. 근데 뭐 고영태 씨와 미르재단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뭐 행동대장 비슷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행동을 해서
그 사익이란 말을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기를 좋아하시는데 이 사람이 이득을 취한 게 많다면 검찰도 봐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본인이 가로채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갖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이득을 얻어서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검찰이 그걸 봐줬다면 아주 문제가 심각할 거고요. 그걸 봐주기는 왜냐하면 특검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주 그 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다음 검찰 수사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편의를 봐준 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럼 특검 수사 과정에서 뭔가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예, 왜냐하면 제가 뭐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최순실 씨 변론을 할 변호사를 구해달라고 이제 최순실 씨 그 변호사 팀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구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아는 사람들은 최순실 씨 변호를 그렇게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 최순실 씨 변론을 도와주시는 변호사분이시죠. 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영태 씨는 너무 돈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그분이 저한테 직접 하시고 그러는 걸 보면 뭐 그렇게 이득을 취한 거나 그런 게 그나마 별로 뭐 없나 보죠. 돈하고 뭐 보석 같은 거 받은 거는 뭐 최순실 씨한테 다시 뺏겠다는 그래서 사이가 틀어졌다는 얘기까지 있으니 참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다음 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 6.25 항쟁 모두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미완의 시민혁명으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시민혁명 우리가 완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촛불 시민들이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함께 주셔야죠. 네, 박지원 대표는 지금 지극히 위험한 발언이다. 박지원 대표까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연일 혁명을 외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오늘 조선일보가 적절하게 지적했던 대로 저분이 공직에 있다면 지금 전 의원이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저게 말하면 탄핵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혁명에 대한 이 개념이 아주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혁명이라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혁명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이런 이상주의에 취해가지고 그러나 혁명이나 쿠데타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거는 같거든요. 그런데 혁명은 구체제를 뒤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쿠데타는 정권을 바꾸는 거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혁명다운 혁명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첫째, 1948년 8월 15일 건국혁명입니다. 이것은 구체제를 청산하고 왕조만 경험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민국가로 갔습니다. 이게 혁명이에요. 두 번째는 5.16 군사혁명입니다. 이것은 전 질서, 신분 질서, 산업공상 같은 이런 신분 질서까지 다 바꿔버리고 우리나라에서 기업인과 군인과 과학기술자가 주역으로 나올 수 있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말하자면 경제적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가능한 체제로 가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든 두 가지 혁명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씨가 말하는 혁명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게 계급혁명에 가까워요. 시민혁명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이 국민 전체가 뭐, 주권자로서 뭘 행사하겠다는 것보다는 꼭 어느 특정한 세력, 특정한 세력이 권력을 잡겠다든지 그래서 세상을 바꾸겠다든지 조금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죠. 일종의 이게 민중주권론에 입각한 민중주권론은 위헌입니다. 민중주권론에 의한 계급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저 발언에서도 나왔지만은 정치인에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아주 위험하죠.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이 정치적 변화 과정은 본인도 정치인한테 정치인인데. 맡겨놓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직접 손보겠다. 그런데 저 친노 세력이 저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요새 촛불혁명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촛불혁명에 맞춰가지고 정책도 바꿔야 된다. 마치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담당자가 이야기하듯이 사드 배치도 넘겨야 된다. 그건 우리가 조금 이따 등등 살펴보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일종의 초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하게 말하면은 내란 선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누군가는 중단시켜야 돼요. 중단시키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또 하나 저는 상당히 좀 놀란 게 탄핵이 기각되면 헌재에서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문재인 전 대표를 상당히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고개가 정말 갸우뚱해지면서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던데. 그 상황 인식이 아마 상당히 더구나 법률가 출신이신데 지금 헌재가 서로 뭐 그럴 일이 없겠다고도 저 문재인 대표도 이야기하셨지만 서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무서운 형사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검찰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특별검찰이 수사가 한 달 연기되면은 3월 중순.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임기 탄핵이든 아니면 뭐 하야든 아니면 임기가 끝나든 바로 무슨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로 밝혀진 그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률적 판단이 들 거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모든 민주적 절차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총칼로서 봉쇄당하거나 또는 무슨 참주 선동에 의해서 모든 법 질서가 붕괴되었을 때 그때 정말 다른 방식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이거는 민주적 절차. 왜 우리가 이제 탄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탄핵 이게 이제 헌법 절차대로 해결하자는 것이고. 근데 또 하나 이제 그 한 것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가 이 과정을 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리더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끄는 거거든요. 그렇죠.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제일 처음에 사실 탄핵보다는 대통령의 하야 그리고 거국 중립 내각 그리고 조기 대선 이제 이런 것을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야당 내에서도. 그런 마당에 그 지금 자꾸 상상하기 어렵지만 뭐 혁명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스스로가 자꾸 불확실성을 정복시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을 따지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치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 대통령은 임기가 어떤 식으로 끝나든 엄격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사실은 보다 안정된, 보다 질서 있는, 보다 또 예측 가능한 정치를 위했다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4월 퇴진, 또 거국 야당이 추천한 뭐 여야 합의한 거국 중립 내각, 안정된 내각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정치 일정을 바꾸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까지 거치면서 느껴왔던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도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를 가졌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놓치고 난 뒤에 자꾸 그 처음과 다른 입장 그리고 더욱더 불확실성만 정복시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려됩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표는 무엇보다도 저런 측면에서 가장 비난받아야 되는 게 법조인이거든요. 그렇죠. 법조인이고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그 강력한 헌법기관에서 다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헌법이라는 건 국민의 결단입니다. 국민이 결단을 바꿀 때는 개헌이란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바꾸는 건데요. 이제 헌법에도 물론 저항권이라는 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요. 근데 본인은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 정도로 발전해서 이렇게 시스템에 따라서 대통령도 잘못한 경우에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파면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런 헌법 절차에 따라서 모든 걸 하고 있는데 뭐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절차가 어떻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혁명을 해라. 저항권을 행사하라라고 국민을 부추기는 거나 자기의 지지 세력을 부추기는 건요. 지금 기존 헌법의 특혜는 다 누리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 헌법 인정 못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 당선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안 할 겁니까 본인이? 아니 헌재에서 만약에 이걸 기각하게 된다면은 정말 헌법 재판관들도 엄청난 용기와 그 무슨 근거를 가지고 기각을 할 텐데 2004년도 탄핵 때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서는 지금은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혁명밖에 방법이 없다. 이거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뭐 대중연서 돌 선생하고 했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뭐 얘기가 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간 건지. 근데 본인의 생각이 은연중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결과가 이렇게 담보되는 게 아니니까 항상 보면 절차적으로 민주주의 절차가 이제 지켜져야 된다 이런 마음이 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헌법에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써놓은 건데 이분은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절차적 민주주의를 규정해놓은 헌법을 인정 못하겠다는 취지의 없겠다는 얘기니까요.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이분이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헌법에 따른 대통령 후보라든가 아니면 이 민주주의 절차를 지켜나갈 그런 그 가장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계산이- 시민혁명가가 이런 말을 했다면은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생각이 들 텐데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제일 높은 사람인데 헌재에서 기각되면은 혁명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근데 너무 우리가 나간 여기서 발언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문재인 씨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네. 아마 비합리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헌법재판관한테는 압력이 됩니다, 그죠? 만약 기각하기만 해봐라, 그럼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집에 쳐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경고도 되는 걸 압니까? 난 그걸 노린다고 보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계산이 된다면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네. 기각 판결을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촛불 혁명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도 이제는 이 헌법재판관 9명에 대한 압력을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표의 외교 안보 정책 노선도 지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좀 위험해 보이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당선되면 북한과 미국 중에 어느 나라를 먼저 가겠냐 했더니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런데 새로 수상이나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미국을 방문하는 게 오랜 관례처럼 돼 외교적 있죠. 관례였습니다. 네. 그걸 바꾸면은 이게 무슨 외교 노선의 변화가 있느냐 이런 이제 뉘앙스를 줄 수가 있죠. 그런데 북한은 이거 좀 엉뚱해요. 북한은 뭐 헌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반국가 단체고 우리의 적이고 더구나 핵무장하고 있는 나라고 또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왜 북한에 또 갑니까? 그동안은 김대중 대통령 갔죠. 노무현 대통령 갔죠. 네. 또 왜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한에 간다는 것은 그 형식이 말하자면은 조공바치로 가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판문점으로 와서 만나겠다고 하든지 서울로 오라고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런 적답이 나왔다는 것은 문재인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당성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이 매우 부족하다. 오히려 저분 마음속에는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 위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드 배치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발언까지 하게 된 거는요. 이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도 그렇죠.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아마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추격을 당하니까 불안한 마음에서 그런 건 있는 것 본인이 같아요. 대외적으로 이제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차별화가 되는 거죠.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층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친박이 보수가 아니라고 지금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또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비난받는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드 배치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렇게 절차가 다 이루어진 건데 이걸 그렇죠. 다시 뒤집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나머지 다른 절차도 보면 그런 아마 이렇게 조바심이 없고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발언을 하면서 여러 뭐 중도층이든 그리고 기존의 보수층이든 문재인 전 대표의 생각에 대해서 확실히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런 사태가 꼭 뭐 정말 너무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고 불행한 일이 많지만 조금은 우리가 얻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부분은 뭐 북한에 먼저 가겠다. 사드 배치 다음 정부로 넘겨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개성공단 즉각 재개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백보를 양보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지금 유엔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들어가는 돈 막겠다고 지금 뭐 석탄 수출도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매년 5억 달러씩 우리가 주겠다는 건지 그럼 우리가 국제사회에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개성공단을 통해서 현금 들어가는 게 1년에 한 6천만 달러 되는데요. 근데 그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죠. 큰 돈이죠. 캐시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유엔, 일본, 미국, 한국이 다 별도의 제재까지 유엔 제재 플러스 각 개별적 제재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현금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은 국제 제재 다 깨지고 한국은 완전히 외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에서 그러니까 무슨 뜻에서 북한이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니라 북한을 봐주려다가 우리나라가 외톨이가 되니까 나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폭언에 가까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럼 누가 뒤에 서주는 사람이 있는지 서주는 사람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아니 최순실이 있지도 않을 텐데 아니 이게 개성공단 즉각 재개는 지금 현재 국제사회 흐름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안 하는데 이해를 굳이 하려고 하면은 네. 이런 모든 일련의 발언과 정책은 문재인 씨의 이념적 확신이다. 이념적 확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우리 위주로 보지 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지금 핵무장한 북한과 핵무장하지 않는 완전히 벌거벗은 한국과의 대결에서 한국 편에 설 사람이 아니고 무엇든지 북한에 유리한 쪽의 정책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외로 넘어갑니다. 가수 윤복희 씨가 데뷔 65주년 기념 콘서트를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근데 이 취소한 이유가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변호사님. 예. 이걸 기본적으로 믿을 수 믿겨집니까? 윤복희 씨가 그 콘서트를 취소하면서 밝힌 이유가 믿겨집니까? 그러니까 뭐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예. 콘서트인데 뭐 유력 정치인이 예. 이거 뭐 공연을 못하게 하면서 대통령 내려오라고 말하면 공연하게 해주겠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다는데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사실 이 부분도 너무나 엄청난 비난받아야 충격이에요, 이것도. 예. 지금 이 와중에 최순실 게이트 이 와중에 어떤 유력 정치인이 너 이런 얘기 안 하면 공연 취소시킨다고 그러고 공연을 취소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전례에서 역사에서 하나도 안 배운다는 얘기. 이러니까 매 정권마다 매 대통령마다 똑같은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생기고 똑같이 근데 되풀이된다는 그리고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예.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근데 윤복희 이게 씨가 이게 이분이 사실 오랫동안 이런 예술 활동을 하신 분이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뭐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이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말씀을 아주 드물게 하는 분이니까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그렇게 말을 한 사람 이름을 이제 추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해야 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보수한테 실망한 중도층이나 보수 지지자들이 많으시겠지만 또 이런 걸 보면 사실 좀 전에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라든가 안보라든가 외교 정책 또 이런 문제 그럼 또 이게 또 혼란스러운 시기에 아와 피아가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는 아와 피아를 구별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대선은 미래에 대한 선택이니까요.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문화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똘레랑스라 그러죠. 이제 관용의 정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제국이지만 천년 역사를 가지고 아직도 그
인구에 회자되는 건 관용의 그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민주주의는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용이라든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문화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 이 변호사님 말에 덧붙여서 하자면은 이제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어떤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라면은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겠죠. 나는 너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나는 너의 의견을 핍박하는 사람과 맞싸울. 그래서 내가 죽을 용기가 있다. 죽을 생각이 있다는 이런 정도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또 그걸 통해서 서로 발전하는 것인데 근데 어떤 시위는 좋고 어떤 시위는 나쁘다는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이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고 하겠습니다. 검찰이 25년간 위장 논란이 있었던 고 청경자 화백의 작품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드디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25년 만입니다. 이 작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혐의로 사형당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가지고 있던 걸 환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책의 한 페이지가 이제 또 넘어갔습니다. 저도 역사는 발전한다고 믿는 사람이지만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지금 쭉 들으신 대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미르 재단 등을 보면서 갑자기 대한민국이 70년대로 돌아간 느낌이었는데 요즘 또 연일 혁명과 국가 대청소 등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보면서 80년대 운동권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는 듯한 또 느낌이 듭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4년이나 5년 뒤쯤에 1960년대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이라는 기사는 제발 안 썼으면 합니다. 경제까지 안 좋아지고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오늘 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쟁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쟁점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다투지게 되는 헌법재판정에서 또 나중에 형사법정에서 이렇게 따져지게 될 모든 사안들이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게 대통령도 대통령을 떠나서 개인으로서는 뭐 자신을 뭐 충분히 자기 이제 변명이란 변명이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게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의 답변. 해명할 게 있다면 해명하셔야 되죠. 근데 그렇죠. 변호사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이중환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이제 대언론관계 맡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하실 때 세월호 사건이 좀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국민들이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변호사로서 대통령께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래서 역시 그 유영하 변호인도 뭐 촛불을 부르는 변호사라고 하더니 지금 변호사들도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다. 사실 좋은 선택이라면 최재경 변호사 같은 사람이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나면 민정수석까지 한 사람이니까 그분이 이제 여기 들어와서 해줘야죠. 그분이 지금 변호인단에 안 들어온다는 건 앞으로 들어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 안 들어오신다면 대통령은 어떤 분이길래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안 들어올까요? 그리고 이건 지켜봐야 되겠죠. 반드시 들어오시겠죠. 그리고 이전에 변호사를 했던, 민정수석을 했던 변호사들, 지금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들어와서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아직 선임계를 안 내실까요, 그분들이? 전 그게 너무 이상하고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정무적인 접근은 안 하겠다. 나 형사 피고인 될 것 같으니까 법률적 접근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변호사들하고 대통령께서 또 잘못하신 게 이게 공개가 되면서 대통령께서 1차 담화문에서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보좌진 갖춰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움 받으셨다고 육성으로 국민들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답변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키친 캐비넷? 그럼 그 최순실 씨가 키친 캐비넷으로 일정 부분 제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러면 대통령 육성으로 국민들께 거짓말하셨나요? 그건 이제 뒤이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물타기 난것 같은데. 왜 처음에 국민들한테 거짓말하십니까?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런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1차 담화문에서 잘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법률적으로 그리고 이게 연좌제가 적용된다니요. 그 말이 되세요? 그러면 최순실 씨가 친척이신가요? 민법상 친족만 연좌제 그렇죠. 그래도 금지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변호사들은 절대 법률적 의견서에 그 연좌제라는 표현 안 썼을 거거든요. 민법상 친족이 안 되니까 최순실 씨는. 그럼 뭐 안종범, 정호성 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쓴 건 너무너무 강력한 의뢰인의 요청이 없으면 절대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그러면은 연좌제라는 표현이 말하자면 연좌제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다. 아니 변호사들이 법률적인 걸 모르겠습니까? 연좌제라는 게 법률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친족만 쓰겠어요? 해당되죠, 연좌제는. 친족만 해당됩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에 혈족 그리고 혼인으로 맺어. 근데 대통령은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8촌 이내에 혈족밖에 없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그렇다면 이도 변호사가 추측컨대는 연좌제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저희가 뭐 오너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본인의 생각이 확실하신 그리고 사회 저명 인사들의 사건을 할 때는 이거 쓰면 판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니 변호사 왜 이래라고 하겠지만 너무 당사자가 강력히 요청하면 할 수 없이 쓰거든요. 알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이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업들한테 강제로 출연하도록 한 거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이제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변호사들이 밝힌 이제 답변서에도 보면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과거 정부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꽤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종의 통치 행위로서 좋은 뜻을 두고 경제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양극화 해소라든지 이번처럼 문화예술을 정진시키는 47차례나 업무상 비밀 문건을 전달했다와 관련해서는 비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전달 지시한 적 없다. 주변들의 지인의 의견을 청취했을 뿐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데
자, 대표님 그 답변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주로 언론과 검찰이 제공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반쪽의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이 반대편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실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이걸 합치면은 아마 진실에 접근할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좀 조금 예리한 지적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이 탄핵 소추안에 붙어 있는 증거를 보니까 공소장과 신문 기사밖에 없더라. 증거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졸속으로 탄핵 의결을 했으므로 이런 부실한 소추안이 만들어졌다. 네. 그리고 왜 국회 그 표결을 하기 전에 법사위원회에 돌려가지고 절차상에. 충실한 소추안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여기 상당히 지금 말썽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 태블릿 PC,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사용자로 지금 발표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다퉈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예, 우선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그 장래에 형사 피고인의 그렇죠. 처지에 네.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쟁점에 대해 답을 해야 되고 그런 그 재판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더구나 이 문제는 이제 형사 재판과 그 비슷한 트랙으로 진행되는 헌법 재판에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사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도 한 사람의 이제 당사자 피고인 장래 피고인으로서 이 문제를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지금 아마 법 쪽에서도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더 자세히 상세하게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될 쟁점. 그런 일에 기업한테 호소를 해가지고 네. 자발적으로 돈을 내도록 했다. 그리고 이게 뭐 내가 개인적으로 노후 보장으로 한 것도 아니다. 네. 이런 점에서 그분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그렇죠. 일이 계속 있어 왔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런 얘기 같은데. 뭐 과거에 그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에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기업체로부터 돈을 모은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있었는데 그때는 왜 말썽이 안 되고 지금 나만 이렇게 하느냐 하는 네.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번에 조금 특수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개별적으로 그 재벌 회장들을 만나고 그 재단의 운영에 그 비밀리에 사여 있었던 여인을 연결시킨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흥미본위의 어떤 비리와 이것을 법으로 걸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만큼 국민들이 화가 나는 그만큼 법으로 딱 걸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애매하니까 지금 뇌물죄, 제3자 뇌물죄를 구성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시비가 걸리는데 예컨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북한한테 말하자면 김정일하고 만나기 위해서 4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현대그룹에 주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북한에 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보면은 기업을 앞세운 일종의 모금 행위거든요. 그렇죠. 모금 행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답변서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8천억 원 삼성이 낸 그 장학재단 형식으로 낸 8천억 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뭐 좀 짚어볼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상세하게 취재도 되고 공개가 된 사실이죠. 네. 월간 조선에서 아주 8천억 그렇습니다. 2009년에 월간 조선에서 자세하게 썼는데 안녕하십니까, 최준입니다. 2016년 12월 19일 왜 시작합니다. 정확히 4년 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른바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 때문이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입에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라는 말이 나왔고 국회 탄핵 소추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탄핵 사유는 안 된다는 것인데 잠깐 좀 살펴보면은
13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 최순실 국가 권력 사유화 방지와 관련해서는 지인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된다. 최순실의 사익 추구는 몰랐다. 그다음에 최순실 측근 임명 특혜와 관련해서는 일부 인사의 의견을 들었어도 임명권 남용은 아니다.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출연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에게 강제로 요구한 건 없다. 그리고 언론사 경영진 교체 압력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 없다. 세월호 참사 대응 부실과 관련해서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774억 원 모금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이다. 대가성 없었다. 그리고 롯데그룹 75억 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현대차 납품계약 강요, 현대차의 광고 수주 강요, 포스코의 펜싱팀 창단 등 강요, KT의 광고 대행사 선정 강요, GKL의 펜싱팀 에이전트 계약 강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문화융성 투자를 부탁한 것이다. 위법 부당한 행위 지시 없었다. 특혜가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보자는 의미였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에게